지금이 11월 4주차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벌써 며칠이야? 11월 21일, 22일이군요. 그래서 11월 4주차 중3 정규 수업이고요. 자, 일단은 수업 시작할 거니까 얘기를 좀 하자면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중학교 마지막 시험이 끝났죠? 네, 마지막 시험이 끝났는데 동시에 끝났다. 사실은 겨울방학 때부터 12월 말부터 중순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고등학생이란 마음가짐을 가지고 겨울방학 때 좀 뭐를 해두셔야, 부담을 주기 싫지만 뭘 좀 해두셔야지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후회를 덜 할 겁니다. 제 말이 맞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됐다. 얘들아, 왜 다 필사적으로 내 눈을 피하지? 아무도 나랑 눈을 마주치지 않네? 얘들아, 선생님 봐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이 됐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혹하게 시험 끝나자마자 수업을 빡세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남은 진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꽤 장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뭘 할 거냐? 설명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고전문학 나갈 건데요. 가사갈래 나갈 거라서 가사갈래 설명 좀 하고 그 다음에 가사갈래 2작품 하고 음운변동 얘기까지 잠깐 언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진도 플러스 문법 내용, 고등학교 문법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는 느낌으로 해서 약간 고등부 예비 느낌으로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앞에를 본다. 자, 조선 전기에 좀 기억을 해볼게. 망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조 관련된 시험을 받고 안 본 친구들도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 제가 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조 갈래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억 하나 볼게요. 자, 시조 갈래 망포중 여기서 지금 2명밖에 없으시죠? 자, 시조 갈래는 몇 장 몇 구 몇 자 내외라고 얘기했지? 자문중이 대답했죠. 3장 6구 45자 내외입니다. 두 분 기억하시죠? 자, 그렇고요. 얘들아, 시조는 몇 음보였지? 4음보였지. 그치? 왜 나한테 그때 3음보라고 했다가 엄청 깨졌죠? 4음보였습니다. 4음보였고요. 그 다음에 고려 가요가 3음보. 조선시대 4음보예요. 그래서 중요한 세 번째 특징. 종장 마지막에 오는 애가 몇 음절? 3음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조에 대한 얘기를 좀 기억을 해보시라고 여기 조선 전기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자, 조선 후기 마지막 칸에 있는 내용 채우시면 됩니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갈래 뭐라고 했냐면 가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써볼게요. 가사. 자, 쓴다. 가사 갈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가사. 말 그대로 긴 노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래는 어떤 갈래냐? 시조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게 특징이냐?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가사의 특징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사라고 하는 것은 시조가 세 줄이 기본인 것에 반해서 굉장히 그 형식이 깁니다. 근데 길이가 길다라고만 하면 감이 안 오시겠죠? 실제로 우리가 배우진 않아요. 근데 실제 가사 중에는 봐봐, 선생님 손 봐봐. 이 정도 두께가 한 권이야. 한 권이 이만큼인데 그게 한 수십 권 정도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작품인 가사도 있어요. 그렇게 행수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형태, 분량이 긴 애들이 가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상에서는 그 정도의 내용까지는 배우지 않죠. 그래서 조금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통 페이지 수로 치면은 10장 이하? 한 8, 7장? 많아봐서 8, 7장? 적어도 보통 한 2, 3장 정도의 분량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라고 하는 갈래는 조선 전기 후기에 모두 활성화되었는데요. 제가 후기에 좀 넣어가지고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제가 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길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어떻게 표현을 해보냐? 고급지게 표현을 해볼게요. 봐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갈래가 있습니다. 문학 갈래가 있죠? 근데 이 갈래는 운율이 정해져 있는 형태의 좀 짧고 압축되어 있는 형태의 문학 갈래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문이라고 하죠? 자, 1년 동안 나랑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니? 자, 선택지를 줄게. 우리가 운문을 배우는 거니 산문을 배우는 거니 지금? 다시 얘들아 1년을 했는데 왜 그럴까? 앞에 봐요. 정신 차려. 자, 우리가 운문을 배우는 걸까? 산문을 배우는 걸까? 우리 지금 시대별 시를 하고 있어. 운문일까 산문일까?
운문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운율관이 있는 글을 한다는 얘기지.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사는 시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길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운문과 분명히 운문인데 산문 같아. 그러니까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소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산문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운문과 산문의 재현씨 제 말 듣고 있나요? 운문과 산문의 어떤 형태다? 과도기적 형태다 이런 표현을 조금 써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과도기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갈 때의 중간 지점. 그래서 여기 시대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 시대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딱 중간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도기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운문은 운문인데 운문 같은데 산문 같기도 하고 근데 산문은 또 아니고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운율감은 있으나 운율감이 있는 일반적인 시들의 분량에 비해 굉장히 길다. 그래서 산문적인 느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 운문과 산문의 과도기적 형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선지에 많이 나오는 말로 제가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행수, 분량에 제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행수에 제한이 없다. 설마 행이 뭔지 모르는 중3은 없겠지 이제? 행은 뭐예요?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수에 제한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가사는 계속 분량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가사다. 그러면 가사는 먼저 3번부터 맞춰볼게요. 자, 힌트 드립니다. 가사는 몇 음보일까요? 재현아, 몇 음보일까요? 맞춰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키는 거예요. 사음보겠지. 왜냐? 제가 조선시대는 다 사음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고려시대는 삼음보죠. 자, 그래서 몇 음보냐? 사음보입니다. 자, 이 음보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요, 2번은 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 글자 수가 이만큼이다 라는 표현을 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도 조금 그냥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얘는 3, 4조 혹은 4, 4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3, 4조라고 하는 거 쉽게 생각하세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거고 혹은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4, 4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가사가. 그러면 이 가사는 길구나. 3보구나, 3, 4조구나, 혹은 4, 4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 할 갈래가 이 갈래다.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게. 선생님 여기다가 작자는 안 써놨는데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밑에 여백 좀 있나요? 자, 종류 주제 밑에다가 저기 2번이고 2번에는 얘들아 이거 그냥 지금 써요. 밑에 2번은 당연히 앞에 있는 시대와 똑같이 시조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2번에는 시조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조라고 적으시고요. 그 밑에다가 조금 더 필기를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 2번 밑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작자층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썼었던 작자층이 있어요. 작자층. 얘들아 생각해봐. 힌트를 줄게. 길다고. 그러면 지호야 평민이 썼을까? 양반이 썼을까? 그렇지. 양반이 썼겠지. 왜냐? 긴 거 내용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쓸 말이 많아야 돼. 학문적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가사는 양반이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먼저 시작한다? 양반이 일반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잣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자층은 양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대부가 먼저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사대부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작품은, 이 갈래는 사대부가 먼저 시작을 함으로써 거기에 딸려오는 주제가 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서는 평민이 창작한 작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양반이 쓴 작품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주제하고 형식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밑에 있는 것부터 순서적으로 채울게요. 주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작자층인 양반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시조의 주제를 외울 때도 양반의 일생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외우라고 했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류 주제 옆에 다시 한번 쓸게요.
사대부가 작성했다, 사대부가 창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주제가 나눠지는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자, 사대부들 중에서도, 거기 중에서도 남자가 문학을 많이 했을까, 여자가 많이 했을까? 그 당시 시대상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연아, 남자가 많이 썼을까, 여자가 많이 썼을까? 여자. 물론 현대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 시인 많죠. 남자 시인 많죠. 자, 여자 시인도 꽤 많아요. 근데 과거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 사회적으로 진출한 사람, 아무래도 진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남성이었죠. 그래서 사대부 남성이 조금 더 글 쓸 기회가, 그러니까 학문의 지식이 좀 더 배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남성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 2, 3까지는 해가지고 남성 사대부가 주로 썼습니다. 밑에는 여성 사대부가 쓴 갈래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남자 사대부가 있는데 이 남자 사대부의 일생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어떤 교리를 바탕으로 하죠? 지연아? 봐봐. 우리 삼국시대, 신라시대까지는 불교가 성행을 했고요.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말까지 성행하고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교리가 있어. 무슨 교리지? 유교지. 봐봐. 자, 그럼 유교야.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선비들이 살아야 되는 양식이 있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구한테 충성하는 게 선비들의 목표지? 왕. 그러니까 임금한테 충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임금한테 충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면 과거를 봐가지고 내가 조정에 가서 일을 해야 돼. 신하로서. 그러면 그거에 성공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성공했어. 그러면 왕 옆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지? 일을 했어? 일을 했는데 내가 일을 좀 잘하면 왕이 이렇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 쉽게 생각하면 요즘으로 치면 포상휴가 같은 거를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잘 안 해 있으니까 이렇게 시키는 거야. 내가 전라도에 상소문이 왔어. 전라도나 뭐 경상북도나 이런 데서 상소문이 왔는데 내가 왕이니까 참아야 거기까지 행차할 순 없고 너가 신하로서 저기 가봐라. 거기 가서 그 상소 해결도 해주고 겸사겸사 산도 보고 물도 보고 놀고 와. 이 말이야.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휴가 차원인 거예요. 말은 일이고.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갔을 때 그래서 내가 임금님 덕분에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너무 즐겁네?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여행을 갔다 와서 쓰는 글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무슨 문이라고 할까요? 여행문 아니죠. 여행 갔다 온 기록이야. 기행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따와가지고 임금이 나 여행 보내줘서 거기서 내가 쓴 내용이야. 뭘까? 기행가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행가사는 내가 갔다 온 방방 곳곳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기행가사예요. 기행가사. 재현아, 눈을 떠요. 우리 오랜만에 첫 수업인데 갑자기 슬리핑 타임을 자꾸 이러시면 일어나서 수업 들을게요. 자, 기행가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임금님한테 매번 잘 보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임금님한테 삐끗하면 잘못 보여서 약간 미운털 박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내가 너무 일을 잘해서 나는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나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내가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랬을 때 뭐 죽이진 않고요. 어디로 보냅니까? 멀리 보내. 멀리. 그래서 내가 유배를 가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배를 가게 됐다. 그래서 보통 어떤 얘기를 할까?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임금 다시 나 돌려보내달라. 임금 사랑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 이해돼? 이런 유배 가사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생각하라고 했어. 얘가 살 거 다 살고 임금한테 충성도 해봤고 그 다음에 임금님한테 버려줘도 봐왔고 나중에 어디에 살까? 자, 선비들이 좋아하는 장소 있잖아. 우린 시조해서 이미 알잖아. 산, 바다, 자연이죠. 그러니까 자연으로 갑니다. 마지막엔 인생이 참 더덥다 해서 어디로 가냐? 자연으로 가게 됩니다. 자연으로 가는데 이런 걸 좀 어렵게 해서 자연에서 숨어 지낸다라고 해서 무슨 가사라고 하냐? 은일 가사라고 합니다. 이때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은신할 때 숨을 은자예요. 그래서 숨어 지낸다라고 해서 무슨 가사? 은일 가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은일 가사다. 여기까지가 남자 사대부의 인생을 바탕으로 해서 나눠본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사대부가 쓴 거는 되게 정해져 있어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 당시에 여성은 특히 양반 여성이라고 할지언정 결혼하면 밖에 나가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남자보다 능력이 실제로 뛰어난 여자가 있어도 남자보다 출세를 못한 거야. 그러면 거기서 오는 억울함이 있어. 그래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박혀 있는 거야. 그게 너무 답답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억울함이다. 아니면 남편이 심지어 바람을 펴도 그 당시니까 막 한 거를 하지 못해요. 저항을 못해요. 거기에서 오는 안타까움, 슬픔에 대해 썼어. 자, 힌트 드릴게요. 여기가 이런 여성들이 있는데 그런 여성들이 주로 머무는 안방이 있어요. 그 안방을 뭐라고 할까요? 안채. 따지면 사랑채 안쪽이죠. 안채라고도 하고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방이라고 해요. 아녀자가 머무는, 부녀자들이 머무는 방이라고 해서 규방 혹은 내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알아놔야 돼요. 다시 규방 혹은 내방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안쪽 방이라는 얘기야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규방가사 혹은 내방가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보통 규방가사라고 많이 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남정 사대부들과 다르게 여자들이 쓴 가사 갈래를 우리가 내방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자가 쓴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자, 이거는 제가 주제에 따라 가지고 종류를 나눈 거고 형식에 따라 가지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형식에 따라 가지고 나누는 거는 좀 들어보세요. 자, 앞에서 만약에 개념을 순차적으로 저랑 잘 하셨으면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기억이 안 나면 프린트를 보세요. 채워놓은 게 있을 겁니다. 안 채워놓은 친구들은 선생님 말을 들으세요. 자, 우리 신라 시대에 우리 말은 있지만 우리 글이 없죠. 한글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에 중국의 한자를 갖다가 우리말 어순으로, 우리말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쓴 나름의 방식이 있다라고 했어. 이런 거 뭐라고 했을까? 봐봐. 통일신라에 보면 써놨을걸? 향차를 썼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차를 써가지고 그때 표현을 했어요. 봐봐요. 상차에서 향차를 써가지고 만든 노래를 내가 뭐라고 한다 했지? 노래. 향가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향가인데 이 향가에서 가장 발전한 형태가 19채 향가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 써 있을 거예요, 분명히. 19채 향가인데 그 19채 향가의 마지막 조건이 있었어요. 아마 써놓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봐봐요. 걔는 낙구, 마지막에 오는 애의 시작이 무조건 감탄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탄사랑 대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수업을 정말 잘 들으신 거고요. 안 나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낙구에 감탄사가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 자, 그럼 여기서 이미 힌트야. 우리나라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문학의 특징은 뭘까? 마지막에 뭔가 조건이 다 달려있어. 봐봐. 통일신라 때 그랬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었던 조선 전기에 시조가 있죠. 시조가 평시조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지? 종장의 마지막 구절인 건 아시죠? 종장의 첫 음보가 몇 음절? 3음절. 봐봐요. 조건이 다 어디 있게? 마지막 구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 가사 갈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자, 봐봐. 얘도 마지막 구절에서 가사에서는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결사.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결사의 정말 끝부분, 마지막 부분이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원래 지켜야 돼. 기승연결 비슷해요. 약간 이제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3, 봐봐요. 이따 써볼게요. 3, 5, 4,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했던 것 같은데 자, 3, 5, 4, 3이라고 했는데요. 이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얘들아 눈치를 채야지. 세 글자가 뭔가 있지 않을까?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앞에서 있었던 갈래에서도 뭐라고 했나요? 시조의 종장의 첫 음보가 몇 음절? 3음절 똑같아요. 거기서 온 겁니다. 이 시조에서도 조건이 있죠. 가사에도 조건이 시조에서 있었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3, 5, 4, 3이라고 하는 글자 수까지 더 정해진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문학의 특징은 뭔가 형식적으로 종장, 마지막 구절에 뭔가 조건을 둬가지고 형식을 지키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내가 이 얘기 왜 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셨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하게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다뤄주는 내용이라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3543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모두 지키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지키는 게 있고 안 지키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지키는 애들이 처음엔 좀 더 많았겠죠. 자, 이런 규칙을 지켜주는 친구들을 힌트를 드릴게요. 격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무슨 가사라고 할까? 내 말에 다 답이 있다.
정격 가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격식이 정해져 있다. 얘들아, 무슨 뜻이라고? 정격 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쓰고 있니? 선생님 봐야지. 칠판 봐야지. 정격 가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형식이 변화했다, 격식이 변화했다라고 해서 무슨 격 가사라고 할까요? 변화했다고요. 변격 가사. 그치? 그래서 변격 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개관 정리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는 이렇게 긴 갈래인 가사 갈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겠구나 라는 걸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사 갈래는 원래 좀 미리 얘기하면 약간 좀 지루한 갈래입니다. 일단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분량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재밌는 작품이 이 두 작품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나눠드린 프린트가 있는데 지금 못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우 못 받았겠지? 자, 지우야. 눈을 뜨시고요. 자, 앞에서 자는 사람 누구야? 지우야, 옆에 여기다 하나 전화줘. 자, 여기서 상춘곡부터 내용 보도록 할게요. 두 작품 보는 게 목표인데요. 저는 디테일하게 나가려고 하겠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또 나가면은 처질 것 같아서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곡이라고 되어 있는 작품에서 있는데요. 자, 필기 잘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에, 오른쪽에 맨 위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따로 체크 안 할게. 너희들 동그라미 하세요. 갈래 뭐예요? 가사입니다. 아가씨, 제가 아까 드린 프린트 맨 앞장을 보시면 되겠죠? 자,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이 작품은 뭐냐? 봄을 맞이해서 자연과 버타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가사로, 자, 주제가 다 나왔어요, 얘들아. 이 작품은 봄이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봄이 좋다라고 하는 자연 친화적인 내용의 시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봄이 좋다라고 하는 주제가 왜 그런지 저랑 풀이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사 문학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대표. 자, 이제 고등부로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효시라고 하는 건 어떤 문학이나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특히 문학 작품의 첫 시작을 알리는 1번 작품 을 효시라고 해요. 좀 어렵게. 자, 왜 얘기를 하냐? 고등학교 때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최초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상춘곡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할지는 모르지만 보통 주변 학교에서 나와요.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요. 이맘때예요. 딱 이맘때. 고등학교 1학년 이맘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얘네가 봄의 계절감과 안빈낙도의 태도, 얘들아 중요하다. 내가 뒤에서 얘기할 거야. 이 정도 됐으면 알아야 돼. 제가 양반들이 좋아하는 게 자연이라고 얘기했죠. 자연 속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 걸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안분낙도. 안분 튀어나와야 돼. 안분지족. 얘들아 다시 따라할게. 시작. 안분지족. 봐봐,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면 곤란해져. 안분지족 혹은 조금 더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비니무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소박한 처지에도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얘네들이, 자, 이런 요소는 자연의 은이라는 삶을 힌트. 자연의 은일 하는 사람. 선생님 이거 무슨 가사예요? 은일 가사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연 속에 숨어 지내는 가사구나. 은일 가사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강호가서 가사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강호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강호라고 하는 걸 그대로 해석하면 강가하고 호수예요. 근데 얘가 진짜 리얼 강이고 호수냐?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연을 의미하기 위해서 강이랑 호수라는 표현을 가지고 온 것이지 실제로는 그냥 자연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호가도라고 하는 가사들은 전부 자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가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중에는 뭐가 들어가냐? 은일가사에 보통 연군지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이때 연군지정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얘들아 이제 한자 가지고 좀 해석을 하는 연습해야 돼. 연모하다. 누구? 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유교에서 이 얘기도 하면 기억할까? 자, 유교에서 뛰어난 자연물들,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자연물들이 4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을까요?
사군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때 군자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뛰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게 군자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군자 혹은 군주. 그래서 이거는 뭐냐? 연군 이러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사대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임금이잖아. 그 내용이 원래 다른 가사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 작품엔 특이하게 정말 임금에 대한 얘기 1도 없고 오로지 자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작품이 좀 특이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체크할게요. 주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는 즐거움과 안빈낙도. 자, 여기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을 좀 쉽게 바꿔볼게요. 감상이에요. 감상. 그래서 봄 경치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감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오케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왼쪽에 이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상춘곡 필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중요한 까닭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작품이 가사 작품의 몇 번째 작품? 첫 번째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춘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는 노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곡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곡 좀 뽑아봐라 했을 때 노래야. 그러니까 무슨 노래라는 뜻이지? 근데 상춘 이랬어. 우리 아이들 여기서 춘이라는 것 정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재현아, 춘이 뭐야? 무슨 춘이죠? 봄춘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봄춘에다가 상이 뭐냐면 감상하다 할 때 상자, 완상하다 할 때 산자야. 그러면 그대로 해석했을 때 봄을 완상의 감상이라고 그랬어. 봄을 완상하는, 그러니까 봄을 실컷 즐기는, 완상하는, 혹은 감상하는 노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이게 상춘곡이에요. 그러면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일부러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고전문학 안에 있는 올림포스 안에 있는 작품을 제가 빼가지고 따로 해드리는 거예요. 필기하기 편하시라고. 근데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왔을까? 우리 본문에는 하나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뜻풀이가 나와 있지 않아. 물론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다 너희들이 쓰고 이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처음부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풀이가 되어 있는 애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알겠죠? 자,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고. 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겨울방학 내내 시킬 내용은 뭐냐면 고전문학이 있잖아요. 고전문학은 선생님 앞에 가봐.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재현아, 고전문학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읽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읽어보는 연습을 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라도 좋으니까 묵독을 하든지 낭독을 하든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때 발음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고전 문학은 발음을 하면 어느 정도 현대랑 맞아 떨어지는 발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마음속으로 읽어봐.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상의 어떠한가. 어렵죠? 자, 여기서부터 해석을 좀 하면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차피 이제 고등부 고장 좀 이따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외울 겁니다. 자, 홍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모. 자, 세모 하시는데 왜 세모를 하냐? 재현아 안 되겠다. 뒤에 일어나가지고 책상에서 수업 들어. 저기 뒤에. 자,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라고 했을 때 이때 홍진이라고 하는 것의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홍진이라고 하는 것을 별표 치고 승호야 네 자리 거기. 선생님 프린트 놔둔데 거기에서 지금 딱 시작했어. 자,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성이 어떠한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이 홍자가 얘들아 붉은 홍자야. 그래서 홍차할 때 홍이에요. 붉은 홍. 그 다음에 진은 먼지. 그래서 분진이 난다. 공사할 때 분진이 날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먼지 진짜입니다.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나와 있어? 붉은 먼지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진이라고 하면 보통 고전문학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리 써드릴게요. 얘가 뭘 의미하냐? 속세입니다. 자, 속세를 의미하는데 속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세상이냐? 이거는 좀 들어두세요. 기본적으로 붉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붉은데 먼지까지 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붉은 먼지냐? 봐봐. 얘들아, 속세야. 우리가 사는 데가 지금 속세지? 세상이지. 세상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 그럼 부대끼면서 살면 항상 뭐가 생겨? 행복도 하지만 먼지가 생겨.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야.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야. 거기서 생기는 걸 먼지라고 좀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붉은 먼지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갈등해서 살고 있는 이 속세야. 이해돼? 그러면 말을 거는 거야. 자, 속세에 묻힌. 얘들아, 선생님은 모든 해석을 다 쓰지 않을 거야. 본인이 모르겠으면 쓰세요. 자, 모르겠으면 쓰라고 했어. 자, 속세에 묻힌, 묻혀 사는 이런 뜻이야. 묻혀 사는 분들아. 얘들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묻혀 사는 분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아. 묻혀 사는 사람이자 사람들아. 인내생에 어떠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고전시가에서 이 내라고 하는 것은 준말, 줄어든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의 준말이냐? 이, 나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묻힌 사람들은 이 나의 생에 어떠한고 이랬어. 그러면 어떠한고 이거 얘들아 방금 전에 걔가 고전문학을 읽어보라고 했지. 보세요. 이거만 보면 뭐야 쉽지만 읽어보세요. 어떠한고 어떠한고 어떠한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 좀 오시죠? 자 그래서 읽어봐.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내 생에 어떠한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의도는 내 생애가 좋다는 걸까 나쁘다는 걸까? 봐봐. 선생님 좀 살려 읽을게. 아유 속세에 묻힌 인간들아 내 생애가 어떤 거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랑일까 아닐까? 자랑이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살지? 난 딴 데 산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이거를 알아들으시면 이거 수업법 할 수 있어요. 자 이내 생애 어떠한고? 야 어떻냐? 그러면 나 좋아 보이지? 이 말이야. 얘들아 답이 정해져 있어. 물어봤어. 무슨 법이지? 서리법이지. 얘들아 대답해야지. 할 수 있잖아. 자 서리법이야. 오케이? 그러면 자랑이에요. 여기서부터 슬슬 뉘앙스가 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예요. 자, 옛사람. 뒤에서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의문변동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이야. 옛사람이라고 하는 조상을 가리키는 거야. 옛사람, 풍류해. 자, 여기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아가지고 풍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을 즐기는 거야. 보통 술 마시면서 즐기는 거야. 자연을 만끽하는 것을 풍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옛사람이 즐겼던 자연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여기서 이게 아닙니다. 미치다가 그게 아니라 어느 수준에 도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다, 미치다, 영향을 미치다 할 때 그 미치다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도달할까 못할까 이 말이야. 그래서 앞에 좀 빠진 말이 있어. 그 수준에 미칠까. 다른 말로 하면 도달할까 못할까 이 말이죠. 자, 그럼 해석 잘해야 돼. 내가 즐기고 있는 이런 자연 생활이 이 사람 자연에 있어. 아까 봄 풍경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데 내가 옛날 사람들이 즐겼던 그 자연 풍류 수준에 미치는 거 같니? 못 미치는 거 같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급인 거 같니? 아닌 거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급이라는 걸까? 아니라는 걸까? 봐봐. 보통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자신감 만만하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옛날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자연을 즐기는 것만큼이나 나도 대단해 보이지? 나도 즐거워 보이지? 이 말이야.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그 사람들 급이다 아니다? 그 사람들 급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들 수준에 미친다 라는 거야. 오케이? 중요해.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는 자신이 이 화자 자신이 옛날에 누구와 같다? 옛사람 조상들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조상들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기에 대한 자연 생활에 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부심. 계속 자랑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원래 가사가 좀 그래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해석해 볼게요.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날만하니 많건만은 천지? 얘들아 이 정도 되지? 세상 천지. 이 세상에 남자 안겠죠? 자기만 남자 아니잖아요. 남자 몸이 날만하니 그러니까 세상에 나 같은 남자 많겠죠. 나만 한 사람이 많겠죠. 나처럼 집이도 있고 이 정도 나이가 들고 남자이고 한 사람 많겠지. 그런 사람들이 살만한 얘들아 해석해야 돼. 이 사람 할 때 그래서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에 나만한 남자와 같은 나 같은 사람들이 학업만은 중요하다. 얘들아 고전 시간은 기본적으로 어휘 싸움이야. 영어가 어휘 싸움, 단어 싸움이듯이 고전 시간도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해석이 돼요. 하다 옛날에 얘들아 요즘의 의미에서의 하다는 두인이야. 하다 뭘 행동하다라는 의미지. 옛날에 하다는 많다야. 많다. 봐봐 해석할 때 많다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많겠지.
하지만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봐봐. 여기서부터 자,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동그라미 친구들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뭐냐면 자연에 대해서 언급하는 친구들이 파란색입니다. 자, 체크해주세요. 살림. 자, 이 정도 해석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 산에다가 숲을 임자예요. 얘들아, 밀림이 빽빽하다 아시죠? 그때 숲을 임자입니다. 그러면 산과 밀림, 그러니까 산의 모습, 즉 산이야, 자연이야. 자연에 묻혀 그대로 간다. 위에 있는 묻히랑 똑같은 거야. 자연에 난 묻혀 있어서 지락을 모를 것인가. 자, 지락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해석하면 지극한 락은 해석되시죠? 즐거울 락자예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그럼 눈치껏 얘들아,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에서 느끼는 행복일까? 그렇지, 자연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이야. 그러니까 이 지극한 행복은 너네 자연 좋은 줄 모르지? 세상에 살아가지고 자연 좋은 줄 모르지?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있는 이 두 줄 내용 있죠? 두 줄 내용 정리해보면은 세상에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자들 많겠지. 하지만 거기 있는 남자들은 정말 중요한 지락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 왜? 살림에 묻혀 살지 않고 홍진에 묻혀 사니까.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 모르지? 난 안다? 난 자연에 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줄 내용 정리해가지고 옆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세상에 남자 사람,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남자 사람이 많지만 그들은 자연의 즐거움, 자연에서의 맛을 모른다. 근데 난 안다 이 말이야. 오케이? 돼요? 자, 정신 차리고. 맞아.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자, 제가 간단하게 옆에 참조하시라고 그림을 조금 그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수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초가집 같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 속에 초가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공간 이동을 할 건데 공간 이동하는 거에다가 네모 표시해가지고 체크해 볼게요. 수간목 체크. 쓸게요.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야 돼. 좀만 읽어볼게. 벽계수라고 했을 때 이 벽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풀을 벽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슨 벽계수 했잖아. 그래, 다른 거 다 몰라도 너네들이 이건 알지? 무슨 수지? 물수지, 그치? 그러면은 물이야. 뭔지 몰라도 물이야. 근데 제가 정확히 해드릴게요. 벽계수 하면 푸른 시냇물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모르는 단어만 계속 나오겠지? 써놔야 돼. 자, 벽계수를 앞에 두고. 자, 그럼 선생님이 그냥 그림을 그릴게. 얘들아, 집 앞에 뭐가 있어? 시냇물 있어. 이해되지?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우를리에. 자, 이 정도 해석하면 굉장히 좋다. 송죽 뭘까요? 한자를 보세요. 소나무 송자예요. 그 다음에 죽은 알겠지? 대나무 죽이죠. 그러면 송죽 이러면 그대로 해석하세요. 소나무하고 대나무다 이 말이에요. 아, 자연이구나. 자, 자연이니까 체크 한번 할게요. 송죽, 우를리. 그래, 우를리 어려울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다라는 거를 울창하다라고 하지. 숲이 굉장히 울창하다라고 하지. 그때 우를리 생각하세요. 그러면 숲이, 소나무랑 대나무 숲이 울창한데 이 말이야. 울창한데 풍월주의 되어서 너무 중요. 이 사람이 중간에 자기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단어 몇 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풍월주의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놓고 발표 한번 할게요. 자, 풍월주의 되어렸어라. 자, 풍월 해석해볼게요. 자, 지호야, 이거 무슨 풍이야? 바람풍.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월일까? 그치. 그러니까 바람과 달이야. 자연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세요. 어떤 자연물이 지칭한다? 보통 자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의 주인이 되었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인 거냐? 나 지금 어디 있어요? 산에 초가집 지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초가집 뒤에는 뭐가 있냐면, 선생님 대충 그릴게요. 소나무하고 뭐 대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뒤에는 소나무, 앞에는 물이 흐르는 그런 자연 속에 살고 있어요. 이곳에 내가 살고 있어서 나 지금 뭐 된 것 같아? 자연의 주인이 바로 누구야? 나야. 자연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된 것 같아. 자연 속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이 사람의 정서. 자연이랑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써볼게요. 자연 친화입니다. 이 사람의 정서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 친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자연 친화. 자연 속에서 완전 행복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뭔가 이상한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봐봐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좀 끊어볼게요. 보세요. 우리는 상충곡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지연아?
상중국이 무슨 계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봄이지. 봄춘이니까. 자, 그러면 봄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냥 자연이 좋다. 자랑이야. 이게 뭐냐면 여기 앞에까지가 시조로 치면 초장이야. 앞부분이야. 앞부분에서는 약간 워밍업. 내가 자연에 있다. 난 지금 이런 상황이야.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돼요? 봄 얘기는 지금부터야.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예요. 선생님 이해되나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갈 텐데 조금만 더 이제 알아두면 좋을 단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얘들아, 앞에 우리나라 사회적 지형에서 봤을 때 어떤 자리가 명당이니?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흔들면 명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나요? 자, 이런 형태를 배산 임수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자, 뒤에 이제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른다라고 해서 배산임수 지형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이 사람이 지금 명당에 있어요. 배산임수에 있다. 이해돼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 들어갈 거야.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얘들아, 이 시가 가자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했죠?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친절해요. 겨울이 지났대. 원래 고전 시가에서 어떤 특정한 계절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잘 얘기해주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얘는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자, 겨울 지나. 너무 쉬워요. 새봄하고 별표. 겨울이 끝났어. 지금 계절 언제야? 봄이라고. 그죠?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자연, 도화, 행화. 선생님 저 도화, 행화 뭔지 몰라요. 그래도 이건 알아야지. 무슨 화일까요? 무슨 화일까요? 꽃화야, 얘들아. 화훼 농장 아시잖아요. 왜 꽃 파는 농장 갔다가 화훼 농장이라고 하잖아. 그때 화야. 자, 그러면 도화, 행화. 몰라도 꽃이야. 근데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면 더 좋아. 도화라고 했을 때 무슨 도일까?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이 아버지가 사오는 국룰이 있어요. 감기에 들었거나 뭐 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감기에 들었어. 아빠가 평소에는 몸이 안 좋으니까 잘 안 사오시는데 아플 때는 입맛 없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사오세요. 황도, 백도 총조림이 있어요. 황도가 뭐냐면 노랑 색깔로 되어 있는 약간 주황색빛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통조림 안에 보면 이렇게 생긴 복숭아 들어있어요. 그럼 황도라고 하고 흰색이 백도예요. 황도, 백도 할 때 그 도자가 뭐냐면 복숭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뭘까요? 복숭아 도자입니다. 그러면 복숭아 꽃이다 이 말이에요. 복숭아 꽃이고요. 그 다음에 살구 있어요. 약간 핑크빛에서 약간 주황빛 도는 약간 주황빛이죠. 살구라고 하는 과일이 있는데 살구꽃이 복숭아꽃, 살구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복숭아꽃, 살구꽃, 딱 봐도 자연이죠. 자연은 석양리에 피어있고, 자, 맥락을 봐야 돼. 석양은 알 거 아니야. 얘들아, 석양이 뭐지? 해가 지는 거잖아. 그치? 지금 저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시간적 배경으로 사실 나온 거야. 약간 저녁이야. 저녁에 이제 날이 지고 있는 와중에 꽃은 핀다. 이런 상황이고. 자, 꽃이 핀다라는 거랑 뭐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봄이구나. 오케이? 봄이구나. 자, 그 다음에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프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 녹양방초 체크할게요. 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녹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우리 신호가 무슨 색일 때 건너야 돼? 녹색일 때. 그때 녹자예요. 푸를 녹자예요. 자, 푸를 녹자에다가 양, 방, 초 이랬어. 자, 초도 알면 좋아. 이 중에서 초 무슨 초일까? 앞에는 꽃화, 뒤에는 풀초입니다. 선생님 말 듣고 있나요, 아이들? 풀초입니다. 그래서 녹양방초 했을 때는 봐봐. 양자도 알고 있으면 좋아.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버들양, 원래는 리을인데 이게 두음없이 적용되고 나중에 리을이 빠져서 양이 된 건데 버드나무라는 거예요. 버드나무. 이때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 있죠? 이파리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굽어져 있는 애들이 버드나무잖아요. 그 버드나무가 이제 푸른색. 버들나무 가지가 푸른색이고 방초 이랬을 때 방도 약간 초록빛깔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는 풀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푸른색 버드나무야. 푸른색 풀이야. 자연이구나. 오케이? 자연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때 우자도 뭘까? 이 우자가 비우자야. 봐봐. 한자 남발이지. 물론 저도 한자 잘 못합니다. 한자 잘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개 정도는 쓸 줄은 몰라도 알고는 있어요. 해석되는 게 몇 개 있어. 좀 알아놔야 돼. 그래서 비우자 했을 때 이때 무슨 비냐? 새우 이랬어. 새는 얘들아 우리가 엄청 미세한 작업할 때 미세하다, 자세하다, 세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새는 그 새자 얇다. 굉장히 세밀하다. 얇은 비야.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새우라고 하는 건 얇은 비야. 얘들아, 우리 속담 있죠? 엄청 얇은 비가 내려가지고 아이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옷이 다 젖었어요. 땡땡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 그때 가랑비예요. 그러면은 새우가 가랑비야. 얘들아,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꽃이 석양 중에 피어있고, 그 다음에 옆에 그우지 그림을 그리면, 얘들아, 풀 이슬이 이렇게 풀 이렇게 있잖아. 비가 온 이후에. 그럼 더 반짝반짝하지. 그래서 푸른색이 더 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지금 자연 모습에 대해서, 봄이 오고 있는 경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서술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뭐뭐는 피어있고, 뭐뭐는 뭐뭐하다. 얘들아, 가사의 특징이야. 내용이 길다 보니까 비슷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런 걸 얘들아 무슨 법이라고 하죠? 건우야? 비슷한 구절이 같이 오는 거? 그렇지. 대구법인 거야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구법 해가지고. 오케이? 되세요?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진짜 계속 봄의 얘기인데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부 정규 수업 때 올라가면은 교과서에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봐봐요. 자연 예쁘죠? 아름답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냐? 칼로 말아낸가. 말아낸다라고 하는 것도 고어의 표현인데요. 이거 아니야. 말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 재단. 재단이라는 거 아시나요? 딱 자르는 거야. 칼로. 자르는 거야.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칼로 딱 자른 케이크 단면을 생각해보세요. 케이크 단면 어때요? 깔끔하죠. 그죠? 깔끔하다. 딱 떨어진다. 그리고요, 붓으로 그려냈어.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막 그려냈어. 그러면 사람이 자른 것처럼 깔끔하고 붓으로 그려낸 것처럼 예쁘단 얘기예요. 뭐가 예쁜 거지 지금? 재현아, 뭐가 예쁜 거야? 맥락상? 우리 지금 무슨 곡이니? 상춘곡이야. 봄이 예쁘다는 얘기겠지. 이런 앞에서 있었던 봄의 경치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 사람이 만든 것처럼 딱 자른 것처럼 인위적인 것처럼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아름답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봄의 경치를 예찬하고 있구나. 너무 뛰어나다. 봄의 경치 너무 뛰어나. 근데 여기다 한 수 더 떠. 뭐라고 하냐면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어려워요. 자, 해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조화신공이라고 해서 이 신자는 우리 아이들이 알겠지 얘들아. 이거 무슨 신자일까? 이거 봐봐. 무슨 신자일까? 우리가 아는 신 딱 하나 있잖아. 신신, 갓. 그래서 조화신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만물을 만든 조물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느님을 갖다가 막 조물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조물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똑같은 의미입니다. 조화신공은 누구냐? 쉽게 생각해요. 신이에요, 신. 신이에요. 자, 근데 이 신공이 봐봐. 조화신 여기까지가 신이야. 근데 공이면 업적이야. 얘들아, 너는 이 프로젝트의 업적이 정말 커? 공이 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공입니다. 자, 그러면 조화신공이 이렇게 했으면 신이 남긴 업적이 물물마다 무슨 물자일까? 한자가 정말 많지 얘들아. 좀 알아놓으라고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고등부 올라가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수업 못해. 자, 물건 물자입니다. 그러면 물건마다라고 하는 거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마다 헌사롭다. 너무 중요하다. 자, 중요한 게 너무 많아. 이 시는 첫 번째 작품이라서 헌사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려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화려하다, 야산스럽다 이 말인데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안 쓸게요. 화려하다는 안 나와 있네. 써놓을게. 그러면 갑자기 신 얘기를 왜 할까?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내가 앞에서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결국에 누가 만들었니? 우리가 만들었니? 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이 만들었구나. 신이 만들어낸 이 공이, 신의 업적이 물건마다 뛰어나구나. 화려하구나. 왜 화려해? 하나하나 신이 화려하게 창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뛰어나구나 예찬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의도가 신을 예찬한다기보다는 신이 만든 것 같은 뭐가 예쁘다? 승호야, 뭐의 풍경이 예쁜 거야? 봄의 풍경이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선생님은 이해되죠? 그래서 그만큼 찬양하고 있는 거야.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 속도감 있게 갈게요.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게요. 소리마다 교태료다. 자, 어렵죠? 수풀에 우는 새. 여기서 시험에,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나와요. 발표.
자, 수풀에 우는 새가 있습니다. 자, 울어요. 뭐 짹짹 울든 아마 짹짹 운다의 의미였을 거예요. 자, 울음소리를 낸다라는 건데 우는 새는 춘기. 이 정도 해석되지 않을까? 얘들아, 봄춘이잖아. 봄춘에다가 기운이야. 그러면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서, 그러니까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서라는 건 이기지 못해서, 그 기운에 못 겨워서, 그 기분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운이 너무 좋아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교태 중요. 뒤에 나올 거예요. 송민국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때 기억하나 보자. 자, 아양하고 교태가 세트거든요. 아양 교태는 뭐냐면 어떤 대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대상을 보면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막 몸을 비비 끄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걸 갖다가 아양과 교태를 부린다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이나 혹은 그 대상이 너무 좋아서 막 애교를 피는 거야.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양과 교태를 한다라고 하는데, 봐봐, 이 사람이 이랬어. 수풀에서 저기 뭐라 짹짹 이거를 듣고 얘가 새도, 저렇게 우는 새도 봄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해서 소리마다 봄이 오는 게 너무 좋아서 쟤도 막 애교를 피우는 거구나. 그러면서 짹짹 봄이 왔어요 짹짹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별표 한 이유가 있어. 앞에 봐. 자, 새가 우는데 얘들아, 이 새가 우는 거는 우는 이유가 봄 기운 때문이래. 근데 이거는 누구 피셜이니? 누구 피셜이니? 내 피셜이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잖아. 사실은 새는 봄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봄이 와서 바빠가지고 막 자기 새끼 키우느라 바빠서 힘들다 하고 우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건 걔 마음이잖아. 모른다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봄이 너무 좋으니까 저기 있는 새 소리도 쟤도 즐거워서 저렇게 짹짹거리나 봐 이렇게 생각했어. 이건 내 생각이야. 자, 나 힌트 다 줬어. 이랬을 때 이렇게 문학적으로 걔는 가만히 있는데 내 감정을 넣어가지고 표현하는 걸 내가 뭐라고 했을까? 감정 이입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감정이입이에요. 다른 말 있어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제3의 대상은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내 감정을 넣어서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3의 대상을 가지고 표현하는 이 문학적인 수법을 뭐라고 하냐?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시 객관적 상관물이다. 맞아, 나왔어.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이라는 거야. 제3의 물건으로서 나랑은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내 감정을 넣어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사실은 나중에 할 거야. 얘들 어차피 고1 때 내가 올라가서 할 건데,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냐? 감정이입을 포함하는 조금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네. 사내 언덕에서. 객관 상관물이었다고? 그래? 그래서 아마 객관 상관물이라고 해서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감정이입이 조금 더 세부적인 개념이고 객관 상관물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서 그걸 좀 뭉뚱그려 얘기하려면 객관 상관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감정이입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보면. 객관 상관물이냐고? 객관 상관물이라고? 근데 내가 그때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냐면 될 수는 있는데 관점에 따라서. 감정이입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잠깐 딴 얘기예요. 이거는 모르시죠? 그냥 나요? 다른 친구도 그냥 넘겨봐요. 행위는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정을 넣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도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감정이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튼 다시 돌아갈게요. 얘들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3의 물건에다가 내 감정을 넣어서 표현하든지 나랑 대조해서 표현하든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어차피 얘를 얘기할 기회는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기를 못 내려 소리마다 교태로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내 피셜이야. 그랬을 때 물아일체 중요. 자, 체크해놓고 별표. 얘들아, 이 시를 통괄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예요. 자, 물아일체 중요합니다. 이때 아자가 뭐냐면 나야, 자할 때 아야, 거기에다가 물건이죠. 아까 나왔던 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물이랑 내가 일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랑 내가 하나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아, 맥락상 뭐겠니? 계속 얘기하는 자연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 된 경지, 즉
자연이 나고 내가 자연이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거야. 자, 봐봐. 무라일체 경지에 이르렀다. 나는 지금 완전히 자연을 뭐하고 있다? 만끽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일체니 흥이야 다를소냐. 흥. 얘들아 말 그대로 즐겁다는 거야. 흥이 난다 했을 때 흥이야 다를소냐. 흥이 다를소냐라는 건 흥이 안 나겠느냐 이 말이야. 흥이 안 나겠느냐. 얘들아 물어봤어요. 얘들아 흥이 나았나? 얘들아 흥이 나았나? 나지. 그치? 나 지금 흥이 난다는 거야. 그럼 얘도 무슨 법일까? 다를소냐. 흥이 안 나겠니? 난다. 자, 다시 지호야. 무슨 법이죠? 그치. 서류 알면서 아이들 왜 알면서 대답 안 해? 자, 서리법이죠. 그죠? 그래서 무라일체니까 흥이 다를소냐. 흥 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위치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12 얘들아. 우리 고전시가에서 10이 나온다? 거의 100% 이상 10이 턴다가 아닙니다. 10이 건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위치라는 건데요. 살인문이라고 해서 옛날 조그만 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살인문에 걸어보고 따지자면 워킹 걸어보는 거예요. 걸어보고 정자 아시죠?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 휴식 공간이에요. 지금 공간 이동 중입니다.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열심히 이 사람이 이동을 했어. 자,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냐? 얘가 산 속에, 뒤에가 산이니까 산에 들려오는 새소리 들으면서 초가집에 있었던 거예요. 지 집에 있었어요. 지 집에 있었다가 밖에 대문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밖에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살인문이 있었겠죠. 이 살인문에 나와가지고 끽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냐? 정자로 갑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들을 좀 만들어 놨겠죠. 기와집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자에 앉아보니 가봤어요. 자, 앉아보니까 여기 어려워요. 소요의명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 소요의명. 자,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소요의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를 읊조리면서 차분하게 걷는 거. 산책이에요. 산책. 그래서 다시 시를 읊조리며 걸음. 시를 읊조리며 걷는 것을 소요의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건우 자, 소요의명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이랬어. 산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산속에서 일이야. 그러니까 산속 생활이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재밌어 재미없어? 좀 지루하긴 해. 왜냐면 자연 말고는 정말 할 게 없기 때문에 재미없잖아. 도파민이 없는 겨. 그래서 산일이 적적한데 할 거 없이 조용한데 한중진미.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한중진미를 이렇게 적적한 삶이 나는 좋다 이 말이야. 어렵지만 한가롭다. 한가로운 가운데 중에 진정한 맛. 그러면 한가로운 중에 느끼는 진정한 참맛이라고 하는 걸 좀 풀어 해석해보면 한가로운 중에 느끼는 진정한 자연의 쓰고 있니? 자연의 맛. 이 한가로움 속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 느끼는 자연이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런 진정한 재미가 있는데 이 자연의 재미를 아는 사람이 없이 나 지금 호재로다. 얘들아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 좋은 일 있었을 때 일어나야지. 자, 호재로다라고 했을 때 호재다. 좋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호재라고 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호재로다라고 하는 건 혼자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정한 맛을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안타깝다는 거야.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혼자로다라고 해서 안타까움에서 다른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모름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연의 진정한 맛을 모르는 게 나만 알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 보면 제안을 합니다. 나랑 같이 있자는 거야. 봐봐요. 자, 이밭 이웃들아. 자, 이밭 이웃들아. 그러니까 이웃, 친구야, 주변 사람들, 이 시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웃들아. 얘들아, 참고로 할게. 이웃들아, 뭐뭐, 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승호야, 무슨 법일까? 누군가 부르는 거. 그렇지. 지금 도노법이야. 자, 그러면 이웃들아. 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이랬어요. 산수 해석되죠? 산과 물. 산과 물의 구경을 가자. 그러니까 나랑 자연에 살자.
자연 와서 나랑 자연 구경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뒤엔 자연 구경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답청이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자, 어렵지만 해석해드릴게요. 답청 동그라미, 욕기 동그라미, 채산 동그라미, 조수 동그라미. 자, 쭉 했어요. 답청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답이라는 건 약간 답사 간다 생각하세요. 답사를 간다. 푸른색. 자, 거기에 이렇게 필기하면 필기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낙서인지 아니면 제대로 써지는 건지. 답청. 웬만하면 제정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답청이라고 했을 때 청은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을 밟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색을 밟는다는 건 약간 대유적인 표현인데요. 풀을 밟는다는 뜻이에요. 산책한다는 거죠. 산책. 자, 산책이란 오늘 하고 그러면 뭐 하자? 산책은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욕기, 욕은 목욕 생각하시면 돼요.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자. 아침에 채산하고 채집하다, 산을 채집하다라고 하는 건데 뭐 하냐면 채취하는 거야. 아침에 산나물 캐고 채취해놓고 산나물 가로치고 써놓을게요. 아침에 채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조해. 나조라고 하는 것은 낮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조해. 낮에는 조수하세. 얘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건데요. 낚시할 때 조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수는 물이야. 그러면 물을 낚다라고 하는 건데 물을 낚는다는 게 좀 이게 또 관용적인 표현이야. 낚시를 한다. 물을 낚는다. 낚시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산책하든지 목욕하든지 뭐 채집을 하든지 낚시를 하든지 이게 다 뭐 하는 걸까? 자연을 즐기는 행위야. 그러니까 이웃들 보고 나랑 같이 뭐 하자? 자연 즐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의 의도는 뭐냐? 자연을 함께 만끽하자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안하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돼요?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같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자연을 다른 사람도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화제의 마음이 반영이 된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좀 길지만 뒤에는 좀 더 쉬워요. 이제부터 조금 더 빨리 나갑니다. 자, 뒤쪽으로 나볼게요. 뒤에는 이제 문제 있는데 참조해 주시고요. 뒤로 갈게요. 좀 더 빠르게 가봅시다. 갓 개어 익은 술은 갈건으로 밭아놓고 곤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내용 봅시다. 자, 갓 괴어서 제가 부차적으로 그때 설명했던 내용 기억하는지 볼게요. 갓 고여서 그러니까 이제 막 고인 이런 뜻이에요. 갓 고인 술이 있어. 고여서 익은 술이 있다. 자, 앞에서 제가 풍류할 때 뭐라 그랬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랑 빠질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이에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자연을 즐기는 거야. 그래서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갈건이라는 건 막 두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모시 3배 좀 더 써드릴게요. 모시 3배로 만든 두건이라는 건데 천이야 천. 그래서 두건 옆에다 쓸게요. 천. 술을 거르는 거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아 그거 아시죠? 옛날에 술을 다 웬만하면 집에서 만든다 혹은 술집이 따로 있어서 술을 만드는 집이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술을 만들어? 곡식을 발효시켜서 그 발효한 거를 갖다가 곡식은 찌꺼기는 빼내고 거기서 술만 정제해가지고 먹는다라고 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술을 익었어요? 그러면 그 술의 찌꺼기는 빼내고 술만 꺼낸 작업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게 해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보세요. 이거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봐봐. 지금 상상을 해봐. 선생님 눈앞에 이 사람이 자연 속에 있잖아. 꽃나무에 가지가 있어. 꽃이 열려있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하나 꺾어가지고 꽃이 이렇게 있죠. 꽃이 이렇게 있으면 꽃나무에 달려있는 꽃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 꽃점 치는 거 아세요? 자, 하나 되면서 날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꽃나무 가지에 있는 꽃이 하나씩 오면서 꽃 하나 띄고 술 한 잔, 하나 띄고 술 한 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돼? 그래서 자, 술을 놓고 먹으리라 라고 하는 건 술을 세면 하나 세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술을 세면서 먹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놓고 먹는 건 무슨 의미냐?
풍류야, 풍류.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연 쭉 즐기고 있어. 자, 화풍이 건드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양은 잘해주고 낙홍은 오세진다. 자, 이 작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화풍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잘 모르겠지만 화풍 했으니까 바람이겠지. 근데 어떤 바람이냐? 이때 화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얘들아, 평소에 인품이 따스한 사람을 우리가 성품이 온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화자가 따스할 화자예요. 그래서 얘도 뭐냐? 따스한 바람이야. 춘풍이야, 춘풍. 바람이야. 봄에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건듯 잠깐 사이에 불어와서 녹수를 건너오니, 녹수 해석되죠? 밑에 나와 있죠? 푸른 물이란 뜻이죠? 녹수를 건너오니까 청향, 그대로 해석합시다. 푸를 청자에다가 향기 할 때 향이에요. 그래서 푸른 향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푸른 색깔 향은 어디에 지고? 잔에 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 낙홍이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낙자에다 붉을 홍자야. 아까 맨 처음에 기억나니? 얘들아, 속세를 뭐라고 한다고 했지? 홍진. 그때 홍자예요. 그러면 이 홍이 붉은색이라는 것인데, 붉은색이 떨어진다? 붉은색 꽃잎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꽃잎이야. 꽃잎은 옷에 진다. 얘는 조금 그림이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이 꽃나무 가지 꺾으면 술 딱 하고 있죠. 자연 속에 있어요. 지금 여기 정자에 앉아 있어요. 정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자연 속을 만끽하고 있는 화자가 있어요. 정극인이라고 하는 이 화자가 있는데, 이 화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화풍이 불어와요. 화풍이라고 하는 거 아까 봄에 바람이라고 했어요. 화풍이 이렇게 건듯 불어와서 녹수를 건너와. 얘들아, 원래 과학 시간? 자, 과학 시간에 배웠죠? 기본적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는 방향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해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불어옵니다. 녹수 위로 이렇게 건너와요. 따뜻한 바람이 건너와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청양은 잔해지고.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 꽃나무 가지 앞에서 뭐를 먹고 있었나요? 술을 먹고 있었어요. 자, 술잔에 이 사람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술잔이 있었겠지? 자, 술잔에 이 불어온 바람 때문에 얘가 무슨 향을 몰고 왔느냐? 이쪽에서 불어왔잖아. 여기 너머에 뭐 산이 있었겠지, 그치? 산에 있는 푸른색 향, 그러니까 자연의 냄새, 풀냄새. 풀냄새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안에 풀냄새가 담기고, 이해되죠? 풀냄새가 담기고, 그 다음에 낙홍은 오세죠. 마침 저기 산 쪽에 있었던 꽃나무, 지금 봄이니까 꽃나무에 어떤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휘잉 여기 날라와서 어떻게 된 거야? 자, 너무 감각적이게 내 어깨 위에 착 안착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머 꽃잎이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느꼈을까? 제가 아까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연이랑 나랑 완전 하나 된 경지에 이르러 있어요. 그죠? 자연이 봐봐. 내 몸에 이렇게 가까이 왔잖아. 물질적으로 하나가 됐잖아, 진짜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있어. 아까 뭐라고 했지? 자연이랑 나가 하나 되는 경지? 무슨 일체? 물화일체. 다시 물화일체의 경지에 이 사람이 지금 도달한 거야. 이해돼요?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시 물화일체 여기 써놓을게요. 물화일체. 이해되세요? 물화일체. 그러면은 여기 굉장히 중요해. 그럼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서 화풍, 녹수, 낙홍 이런 애들이 자연이야. 말 안 해도 알겠지? 자연이랑 누가 잔, 옷 이건 뭐야? 인간이야. 그러니까 자연이랑 인간이랑 어떻게 된 경지? 하나 된 경지에 지금 이르렀다라는 거야. 하나만 더 쓸게요. 자, 뭐뭐해서 뭐뭐가 건드불어, 뭐뭐하니,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한다. 봐봐요. 완벽히 똑같진 않아도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끊기면서 내용이 좀 대비가 된다. 같이 온다. 이러면 되게 대구법이에요.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좀 같으면 대구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돼요? 그러면 자, 쭉 갈게요. 여기부터는 이제 쭉쭉 가면 됩니다. 준중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아라. 자, 준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술이 담겨있는 가운데라는 뜻이니까 얘는 술병, 술 항아리 이런 뜻이야. 얘들아, 옛날에 술을 사와가지고 술 항아리에 보관해 놨다가 먹었던 거예요. 자, 술 항아리가 비었거든 날더러 알외여. 얘들아, 읽어보라고 했지. 얘들아, 그건 알지? 고전 표현에서 나한테 아뢰다. 자, 왕한테 아뢰다 이렇게 얘기하지. 봐봐, 아뢰다라는 건 말해라. 야, 술 없어? 말해. 나한테 말해. 이렇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소동이 아이더러 주가의 수를 물어. 봐봐요. 소동은 작은 아이, 아이 동자에다가 작을 숫자니까 작은 아이. 옛날에는 작은 아이를 이제 하인처럼 좀 대하기도 했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막 심부름꾼처럼. 그래서 작은 아해더러, 아이가 아이야. 자, 아이더러 주가 그대로 해석하세요. 이 정도는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음주는 금지예요. 청소는 음주는 금지죠. 그때 주자입니다. 술 주자. 그 다음에 가는 집가예요. 그럼 술집이야. 얘가 술을 파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술집에 술을 물어. 여기서 술집에 술을 묻는다라고 하는 건 약간 무슨 뜻이냐? 술을 산다는 거야. 술 있어요? 술 있어요? 물어보는 거다. 술을 산다는 거야. 술 구매. 자, 술을 구매하겠어. 없으면 내가 사서라도 마시겠어. 이 말이죠. 그래서 어른은 막대 잡고 아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야 시냇가에 혼자 앉아. 봐봐. 그럼 무슨 상황이냐? 술 없어. 술집 가자.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어린 하인 두고 걔가 어른은 막대 잡고 어른은 막대는 지팡이야. 아이고 가자 해가지고 가는 거야. 가고 그 다음에 아해는 넵 해가지고 술 메고 집에 다시 오는 거야. 이해되죠? 술집에 술 사면서 자연 즐기기 위한 풍류를 완전 준비. 그 다음에 미은 완보. 얘도 아까 앞에서 나왔어요. 소유 음영이랑 비슷한 뜻이야. 자, 미음 완보. 얘도 시를 조용히 읊조리면서 아니면 무언가를 조용히 읊조리면서 걸음. 하여튼 걷는 거야. 읊조리며 걸음 완보라고 했어요. 이때 보는 아시겠지 얘들아? 뭔가 오늘 걸음 보수가 있잖아. 만보기 할 때 걸음 보수라고 하죠. 그래서 걔가 걸음 보자예요. 오늘 산책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읊조리며 산책하니 시냇가. 자, 이 사람이 온 위치가 지금 바뀝니다. 시냇가 별표. 자, 이거를 좀 따라오시면서 오셔야 돼요. 자, 얘가 정자에 있다가 이제는 어디로 갔냐? 시냇가에 혼자 앉아. 그러면 시냇가, 다른 이제 산소 깊은 시냇가에 또 왔어요. 시냇가에 호재. 자, 혼자 앉아. 이런 말이야. 여기 니은 붙여주면 돼.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이랬어. 명사라고 하는 거. 뭐 명사, 대명사, 수사 아닙니다. 자, 이때 명자는 밝을 명자에다가 여기 사는 얘들아 해안사고 아시죠? 해안에 형성되어 있는 모래. 모래를 갖다가 모래 사자라고 하죠. 그때 모래 사자예요. 그러면 깨끗한 모래야. 조흐는 얘들아 들어두세요. 옛날에 like 좋다의 의미는 디귿으로 썼어요. 좋다로 썼어요. 그러면 좋다라고 쓴 거 있어요. 조흔이거든요. 조흔은 오히려 무슨 뜻이냐?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이냐면 얘들아 어떤 물 1급수 청정 1급수 물은 그냥 밖에서 봐도 안에가 다 보이지. 그건 거야. 밑에 있는 깨끗한 모래가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한 물에다가 잔 씻어. 이 잔이 무슨 잔이게? 우리 아까 술집에서 뭐 샀지? 술 샀지? 술 먹을 술잔이야. 그러면 술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자, 여기 빠진 말이 있죠? 술잔을 씻어서 술을 부어들고 이 말이야. 그래서 술 샀으니까 술 깨끗한 물 옆에 앉아가지고 설거지 해놓고 거기다 술 따른 다음에 자, 청유를 구워보니 떠오르니 도하로다. 물음이 가깝도다. 점의 갱보이고. 자, 여기도 앞에 있는 거랑 좀 중요한 같이 중요하게 발 부분이에요. 자, 청유를 구워보니 얘들아 류는 급류가 흐르다 할 때 급한 물이라는 뜻이죠. 물의 흐름. 그랬을 때 류자예요. 푸른 물의 흐름. 그러니까 봐봐 지금 시냇가에 있잖아. 푸른 물의 흐름이 있으니까 좀 더 크게 그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그죠? 물의 흐름에 자 이렇게 뭐나 뭐 오나 물고기 있나 봤더니 굽어서 봤더니 떠오는 것이 도하로다. 자 중요. 앞에서 해석해드렸는데 기억 못하는 거 아니겠죠? 도화 행화 했을 때 아까 무슨 꽃? 복숭아꽃, 살구꽃 그랬습니다. 이때 복숭아꽃이에요. 근데 왜 중요하냐? 자, 아름답습니다. 도화가 물 어디도 얘가 뭐 산중에 있으니까 복숭아 꽃잎이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졸졸졸 흘려내려오고 있는 거야. 자, 그걸 보면서 도화가 떠나오네. 무릉이 가깝도다. 점에이 갠거인고. 무슨 뜻이냐? 중요 별표. 자, 무릉 얘들아 있잖아. 자, 무릉도 어떠세요? 무릉도원이세요. 할 때 그 무릉도원입니다. 이때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죠?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 구름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신선들이 사는 공간을 우리가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쓸게요. 무릉도원 얘들아 쓰고 있니? 무릉도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선들이 사는 공간이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도하입니다. 그곳은 굉장히 막 구름 너머에 있고 신선들이 여유롭게 거니면서 복숭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복숭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상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신선세상 혹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도가사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 복숭아예요. 그러면 복숭아 꽃이 이 사람은 피셜이야. 봐봐. 복숭아 꽃이 시냇가에 이렇게 딱 떠오니까 내가 있는 지금 현실이야. 현실이 뭐랑 다름없다? 무릉도원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나 지금 무릉도원에 있구나. 저기 보이는 산이 무릉도원인가? 이 사람 피셜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만큼 기쁘다. 나 지금 신선의 경지에 이른 것 같아. 완전 만족이죠. 이해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했어요, 얘들아?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송간 세로에 두견화를 붙이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말락이 곳곳에 버려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간 세로에 두견화를 붙이들고 체크 한번 합시다. 아까 송죽할 때 송이에요. 소나무 간, 사이간. 소나무 사이에 세로, 기억하나 볼까? 일부러 제가 몇 개 해드린 게 있어요. 앞에서 세자가 미세하다 할 때 세우 해서 가랑비했죠. 얘는 좁다라는 거예요. 미세. 그러면 오솔길이야. 그래서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오솔길에 이 말이죠. 두견화를 붙이고 지금 여기서 꽃 종류가 3개예요. 도화, 행화, 살구꽃, 핵꽃, 두견화까지 진달래꽃이라는 뜻입니다. 진달래꽃 손에 짜잔 진달래꽃 들고 뭐 하냐면 봉두 마지막 장소입니다. 봉두. 자, 마지막에는 보통 여기를 많이 가. 우리 머리 봉우리 산의 머리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체크 한번 해두시고 봉두 해놓고 별표. 자, 봉두에 급하게 짜자잔 올라가가지고 구름 속에 앉아보니 왜 높은 곳이니까 옆에 구름이 보이겠지? 자, 천촌말락이 곳곳에 버려있니? 천촌말락, 1000개의 촌과 10,000개의 부락이란 이런 뜻인데, 자, 이거는 마을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연히 보이겠죠. 내가 산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전경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마을이 곳곳에 버려라고 하는 것은 펼쳐져 있구나. 펼쳐져 있으니까 연화 1위는 금수를 재폈는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할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화 1휘 나중에 나올 거예요. 연화라고 하는 것은 연상연화할 때 그 연화가 아닙니다. 얘는 연기, 하, 노을 이런 뜻이야. 그러면 안개와 노을 그리고 1휘는 날일자에다가 빛날 휘자야. 그러니까 햇빛이 빛난다. 태양이 반짝하는 거예요. 태양 가로치고 빛남. 이렇게 빛나는 태양은 봐봐. 내가 높이 있으니까 안개와 노을이 잘 보이겠지? 태양 빛나는 거 잘 보이겠지? 얘가 어떤 거 같냐면 금수를 재폈는데 쇠금자 보이시나요? 얘의 의미는 비단이에요. 금처럼 고운 비단.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예쁘다. 그래서 엊그제 검은들 중요.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할사. 검은들을 세워줄게요. 봄빛에 동그라미 칠게요. 유여는 좀 해석을 반대로 하시면 좋아요. 유여, 위치 바꿔봐요. 여유롭다, 많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었던 글이 봄빛이 되었다. 지금 계절 봄이잖아요. 왜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은색이었을까? 저번까지만 해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계절이 뭐였으니까? 얘들아, 검은 들판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 겨울이지. 왜? 왜 검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죽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겨울이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했던 내용의 중심 내용이야. 얘들아, 계속 보니까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봄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봄이 좋구나. 봄을 즐기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좀만 더. 마지막 다 했어요. 결사 부분. 공명도 날 띄우고 부기도 날 띄우니 중요. 자, 세워줄게요. 자, 부기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홍진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즉 얘는요, 부기공명, 부기영화. 얘들아, 부기영화는 정신적인 행복이야, 물질적인 행복이야? 물질적인 행복이야.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인 욕망이야. 그지? 물리적인 욕망이야. 그것이 날 끼우니 이랬어, 얘들아. 끼우다라는 표현이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꺼리니. 청풍명을 왜 어떤 벗이 있어고 얘들아, 물질적인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날 꺼리니까
청풍명월. 청풍명월 해석되지? 푸른 바람에다가 밝은 달 이런 뜻이야. 자연이야. 자연 외에 바깥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라고 해서 벗은 친구지. 벗이 있겠습니까? 물어봤어. 무슨 말일까? 이 사람이 부귀하고 공명이 나를 싫어한대. 나를 꺼려한대. 그래서 내 친구는 부귀하고 공명이 아니라 누구래요? 청풍명월이래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속세에 있는 돈, 부귀, 영화 이런 애들이 날 싫어하니까 나는 뭐야? 친구가 자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연 외에 어떤 것이 나에게 있을까? 물어봤어요. 그랬어, 수연아. 물어봤어. 그 밖에 내 친구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치? 그럼 무슨 법이죠, 얘도? 있사올꼬? 없다. 봐봐. 있사올꼬? 있습니까? 없다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거야. 서리법이지. 있사올꼬? 없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봐야 돼. 얘들아, 부귀영화가 무생물이야. 내가 걔네를 싫어하는 걸까? 걔네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 앞에 봐야지. 걔네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내가 걔네를 싫어하는 걸까? 내가 싫어해서 내가 부귀영화, 내가 돈 쌓는 게 싫어서 내가 하는 게 내가 안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걔네가 날 싫어해서 난 어쩔 수 없이 자연이랑 친구가 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사실은 얘네가 날 싫어하는 거 아니라 내가 얘네를 싫어하는 거야. 근데 얘네가 날 싫어하는 것처럼 표현해놨네? 손님과 주인이 바뀌었네? 무슨 전도? 주객전도식 표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주객전도. 손님이랑 내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보시면 되는데 단표누항에 허튼 해음 아니하니. 단표누항 중요해요. 이거는 밑에 나오지만 표주박 같은 이제 보잘것없는 그릇에다가 밥을 먹는 거야. 소박한 삶을 얘기하는 거야. 소박. 자, 여기에 써놓을게요. 이렇게 소박한 삶 아까 얘기할 수 있는 거 한 3가지 있다라고 했어. 안분, 지조. 안빈, 낙도. 하나만 더 쓸게요. 빈이무원. 내가 빈곤해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야. 빈이무원의 허튼 해음. 야, 얘들아 볼게. 허튼은 쓸데없는 이런 뜻이야. 해음은 생각이야. 쓸데없는 생각 아니하니. 얘들아 무슨 말일까?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 소박하게 살고 있어서 쓸데없는 생각 하지 않아. 이때 쓸데없는 생각은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일까, 지호야?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일까? 앞에서 봤던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런 게 쓸데없는 생각이야. 속세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욕망하고 욕심 가지는 게 다 쓸데없다는 거. 부질없다는 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왜? 자연 속에서의 진정한 즐거움을 여기서 이 사람이 깨달았으니까. 선생님 말 이해되죠? 그래서 아무튼 100년 행락, 10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 이 정도면 이만한들 어떠하리 이렇게 얘기했어. 아무튼 이렇게 100년 동안 살면 이 정도가 딱 좋겠다. 이만하게 산들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이야. 해석 잘해야 돼. 어찌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살아도 좋다 안 좋다는 걸까? 만족한다는 거야. 봐봐. 이 정도로 살아도 좋다. 그러니까 서리법이죠. 그리고 자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어. 이 사람 완전 자연신화구나. 자연 속에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앞에 보세요. 자, 방금 전에 가사가 형식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했는데 보통 형식이 어디에 있다? 마지막에 조건이 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글자 수가 몇 개였냐? 3, 써나? 100년 행락이 5글자. 이만한들 체크 4글자. 선생님 4글자예요. 3543이라고 했는 4글자예요. 이거는 원문이 원래 있는 진짜 찐 원문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요. 어찌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3글자거든요. 그래서 3543. 자, 형식을 지키고 있어. 당연한 얘기야. 내가 상충곡이 가사 중에 첫 번째 작품이라고 했어. 당연히 형식 지키겠지. 자, 격식이 정해져 있는 아까 무슨 가사라고 했지, 아이들? 자, 저번에 아까도 건우만 대답했는데 또 다시 건우만 대답했네요. 다시 얘들아 무슨 가사라고요? 무슨 가사? 나 이때 때까지 안 끝내는 수가 있어. 무슨 가사? 정격 가사. 다시 시작할게요. 시작. 무슨 가사? 정격 가사. 다시. 지호야, 너 쳐다보고 선생님 얘기하잖아. 무슨 가사야?
정격 가사. 그치? 다시. 정격 가사. 오케이? 이해돼요. 정격 가사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까지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가사 개념까지 했고 그 다음에 상수국 개념까지 했습니다. 자, 좀 빡센데 잘 따라오셨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 마저 할 텐데요. 모르겠어요. 송미인곡하고 음운 변동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쉬는 시간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일단 50분까지 쉬었다가 마저 뒤에 하겠습니다.